유방암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전이되는 부위가 애과 림프절인데 예. 유방 자체는 뭐가 있는지를 모르다가 림프절에 딱딱하게 만져져가지고 진단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브레저를 적신다. 이런 게 있으면 안쪽에 무슨 문제가 생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져지는 게 있는 그런 유방암이면 오히려 진단이 좀 빨리 될 수 있고 쉬울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췌장암의 어떤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넘어갔고요. 네. 오십견인 줄 알았는데 폐암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케이스인가요? 등이 네. 결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 나왔던 것 예, 중에 예. 이제 심근경색도 어깨 쪽으로 이제 방사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특히 왼쪽 어깨로 많이 방사되는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폐의 문제도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흉, 폐에 바람이 든다고 하는데 원래 폐는 공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예. 폐에 바람이 든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근데 폐는 공기가 들어가는 조직이긴 하지만 폐포 안에 공기가 있을 때 이 공기에 있는 산소가 혈중으로 들어가는 거지 폐 바깥에 공기가 있으면 그 문제가 커집니다. 그리고 폐는 비닐처럼 생긴 막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 이 공기가 차고 차면 폐를 눌릅니다. 폐만 누르는 게 아니라 심장도 누르죠. 그럼 심장 마비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으로 이제 관을 넣는데 그게 이제 기흉이에요. 고등학교 때 키 가끔, 크고 예. 그런 친구들 이제 병원 가가지고 튜브 받고 예, 병원 예. 학교 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혈융, 피가 차거나 이랬을 때도 옆구리가 아프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폐천부라 그래가지고 폐 윗부분에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결핵 같은 것도 염증 많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쪽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폐의 바깥에 있는 막과 흉막이 염증이 있을 때 통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이제 뼈랑 근육도 통증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폐에 뭐가 생겼을 때는 티가 안 나다가 바깥에 자극이 될 때 그때 티가 납니다. 폐 천부에 이제 자극이 되면 어깨가 아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폐 쪽에 대한 검사도 같이 해봐야 되고요. 예전에는 흉부 엑스레이만 찍으니까 그냥 폐에 있는 종양인지 염증인지 폐렴인지 결핵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CT를 찍는 데다가 특히 조영제 CT를 이제 쉽게 좀 찍을 수가 있으니까 뭐 암성 문제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CT로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담배를 오래 태우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담배 오래 태우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비조형 CT긴 하지만 로우도즈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라라는 그런 권장도 있어요.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뜨끔한 게 네. 기침 한 4주 했나? 벌써 4주가 예, 됐어요? 4주가 됐고 요즘 어깨가 결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 이게 어려운 게 이런 증상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면 걱정병기도 생겨요. 그래서 뭔가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검사를 완벽하게 하고 안심을 예. 하는 게 더 맞기는 한데 근데 또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나 가정의과 선생님들이 불평을 하세요. 아니 방송 나가고 나서 등 아프다고 우리 병원에 오셔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췌장암 검사해달라고. 개인 의원에서 췌장암 검사 또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의뢰해가지고 이제 조영제 CT 찍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듣고 걱정병을 일으키는 것도 참 문제기는 한데 일단 2주가 넘어가면서 4주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내가 건강에 막 너무나 걱정하다기보다는 나중에 검사가 또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지가 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가벼운 뭐 검사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흉부 엑스레이라도 하나 찍어보고 그걸 일단 복부 초음파라도 해보면 네.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일단 의사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아무 임상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전문의를 따지 않으신 분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대학병원에서 펠로우십까지 막 한 그런 분들이 우리 근처에 도처에 건물마다 계시는 특이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네, 참 이런 나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만 이렇게 만져보셔도 그 수많은 임상 경험으로 문제가 심각한지 아닌지를 다 아시는 분들이 옆에 건물에 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건물에. 비용도 뭐 3,000원만 내면 5,000원만 내면 말도 안 되는 그분들 만날 비용이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미루지 마시고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내과 가셔갖고 주치의처럼 관계 맺고서 자주 만나실 수 있는 선생님 자주 만나시면서 건강검진도 그 병원에서 하시면서 그 선생님한테 뭔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어느 과에 가가지고 빨리 진료를 보셔야 된다. 아니다. 요거를 진단을 받으시면 얼마나 알겠습니다. 좋습니까? 진찰을 하시면. 빨리 가보겠습니다. 약들약 요즘에 한국 남성 암 발생 1위가 폐암에서 전립선 암으로 바뀌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교수님? 그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치명률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전립선암 그러면은 생존율이 높은 암, 예후가 좋은 암으로 유명하거든요. 거의 5년 생존율 97%에 가까울 정도니까 전립선암에 걸렸다고 우리가 막 절망하거나 할 암은 아닌데요. 폐암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위험한 암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립선암을 막 그 1등 됐다고 막 걱정하고 이러실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전립선이라는 거는 PSA라는 검사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진단이 많아진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더 검진이 쉬워진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전립선암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전립선암이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또 원인이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교수님? 전립선암은 남성의 호르몬암이라고 네, 네. 표현을 합니다. 여성에서는 이제 유방암과 난소암, 자궁암 이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에 가까운데,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또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지금 1등을 올라가고 있죠. 이런 호르몬암들이 늘어나는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호르몬이 잘못되는 게 뭐 미사일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외부 물질이 문제냐,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비만이 늘어나. 그러니까 비만이 늘면 뭐가 문제냐면, 비만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포들, 특히 내장 지방에서의 세포들이 지방이 그냥 쌓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내장 지방이라는 거는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몸의 면증 물질을 분비하는 호르몬 장기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또 장벽에 우리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 초가공식품 많이 먹을 때 예. 과자라든지 소세지나 이런 데 들어가는 유화제들이 있습니다. 지방과 물을 합치게 만드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 장벽을 다 파괴를 시키거든요. 장벽에 있는 보호막을 파괴를 시켜요. 장벽을 통해서 혈중에 세포 내독소들, LPS라고 하는데, 그런 독소들이 들어가면서 몸 전체, 혈관 전체에 염증 반응을 다 세세하게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포들이, 염증들이 반응이 생기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벌써 푸석푸석한 게 나타나지만, 염증 반응, 산성 반응, 저산소 반응, 저체온 반응들을 만들면서 암이 좋아하는 환경, 미세 종양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환경들을 전신에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호르몬암을 더 많이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비만이 늘어나고 췌장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늘어나고 당뇨가 늘어나고 했을 때에 여성에서는 유방암, 남성에서는 전립선암이 폭증을 하더라. 이것도 결국에는 좋은 습관과 생활 환경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하겠네요. 교수님. 당연히 중요합니다. 췌장을 아끼는 습관이 똑같네요. 여성에서의 유방암과 남성에서의 전립선암, 특히 이 특히나. 호르몬암을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암의 증상도 있나요, 교수님? 예, 전립선암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60 넘으신 분들 보면은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 맞습니다. 예, 광고 많이 하잖아요. 뭐 먹으면 좋아진다더라. 네. 이런 거 많이 광고하잖아요. 소팔메토 이런 거. 네, 바로 나와버리네요. 근데 그런 증상이랑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 이런 걸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혈뇨, 소변에서 이제 피가 묻어 나오거나 피 색깔로 나온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하실 때에 비뇨기과에서 당연히 PSA 검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PSA.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전립선 초음파를 한다든지 내시경으로 들어가가지고 방광이랑 전립선을 이제 보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립선 자극 검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 전립선 상태가 괜찮은지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걸로다가 암의 가능성들을 좀 판단을 하게 되고, 혈액 검사에서도 PSA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세히 CT, MRI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비대증과 전립선암을 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는 병원 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더 중요하시겠네요.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약 먹으면서 버틸 게 아니고 비뇨기과 가셔갖고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밤에 자꾸 마렵다든지, 봐도 시원하지 않다든지,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비뇨기과에 한 번은 가셔라. 지난번 영상에서 교수님과 함께 유방암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자궁에 관련된 암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으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암 중에서 자궁 내막암, 이건 무슨 암인가요, 교수님? 자궁에는 자궁 체부가 있고, 자궁 경부가 있고, 자궁 안쪽이 있잖아요. 이 예. 안쪽에 층들이 있고, 혈액이 굉장히 풍부한 그 부분들이 탈락돼서 나오는 게 생리로 나오는 건데, 그 자궁 내막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암도 생길 수 있고, 또 자궁 내막증이라고 해서 또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자궁 안에서만 있어야 될 부분들이 나팔관하고 복강 안에 있는 장이랑 유착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아픈 통증을 일으키는 이제 질환이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내막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증상이 부정출혈이라고 해요. 부정출혈. 생리 기간에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출혈인데, 시기에 안 맞는 출혈이나 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출혈들이 평소에 없어야 될 출혈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자궁 경부에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내막에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여성에서 생기는 거니까 폐경 시기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50대 전후 이후에 폐경 올 때쯤 돼가지고 폐경인 줄 알고 생리 안 하는구나,
내지는 폐경 때가 돼가지고 불규칙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기를 좀 미루다가 그러고 늦게 암 여부를 발견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어렵겠는데 교수님. 구분하기 어렵죠. 예. 부정출혈이 있고 불규칙해지고 증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 간다. 그러면 산부인과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해보셔야 됩니다. 내막의 상태가 어떤지도 질 초음파로다가 확인이 다 아. 가능하고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복부 초음파가 아니라 질 초음파이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 너무 좀 불안할 것 같은 게 갱년기 때 사실 부정출혈 생기고 생리 주기가 안 맞고 이럴 수 있어서 주기적인 검사나 검진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달 그 이상도 여러 번 반복되면 꼭 가봐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어. 증상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단순히 한 달, 두 달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면 그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케이스로 유방암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는데 네. 여성분들이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자가 검진하는 것들 올린 자가검진. 네. 본인이 이상해서 와서 이렇게 진료받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만지지는 게 있어서 왔어요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남자친구가 만져봐서 확인했어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남편이 만져서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냐면은 부부끼리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양 사방을 꾹꾹 눌러가면서 만져지는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움켜쥐고 만지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트너가 있으면 그런 것들 좀 해줄 수가 있으니까 아.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이거 뭐가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검사를 해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만져지는 게 있는 그런 유방암이면 오히려 진단이 좀 빨리 될 수 있고 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많이 없는 있나요? 경우도 있죠. 있구나. 예를 들면 이제 유선 조직 안에 이제 생긴 거나 유륜 그런 부분이 귤 껍질처럼 모양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울퉁불퉁해지면서 모양이 달라진다. 유선 조직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피 같은 게 나온다든지 점액 물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브레저를 적신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럴 때도 안쪽에 무슨 문제가 생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유방암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전이되는 부위가 림프절입니다. 이 애과 림프절인데 네. 이 애과 림프절에 딱딱하게 만져져가지고 진단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유방 자체는 뭐가 있는지를 모르다가 림프절에 뭐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점점 커지고 염증이 생겼을 때는 1cm 정도 커지다 마는데 그게 넘어간다. 1cm가 넘어간다. 이러면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림프절이라는 게 목이랑 이 애과랑 사타구니 쪽에 림프절들이 만져질 수가 있는데 만져지는 게 1cm를 넘는다 그러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0.5cm 이하거든요. 근데 염증 반응이 있으면 1cm 정도까지는 커질 수가 있는데 다시 2주 이내로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애과도 잘 만져보고 림프절 커진 것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못 나눴던 게 갑상선 암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 나눠서 네. 갑상선 암은 뭐 이것도 뭐 자가 진단을 하거나 뭐 증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교수님? 갑상선이 바깥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 갑상선이구나를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붓거나 그러면 땡땡하게 만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비처럼 생겼거든요. 여기서 이제 있는 거라 문제가 있으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져보고 뭔가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경계가 지어지고 점점 커진다 그러면 무시하지 말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갑상선 초음파를 봐서 물혹을 발견했을 때가 사실 문제예요. 알고 나면 사실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검사를 했을 때 약성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 알고 나면 이제 불안해서 또 그냥 두지를 못하죠. 의사도 불안하니까 그냥 두지를 못하고 환자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은 뭐가 진짜 만져지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지만 그럴 때는 진짜 갑상선 암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증상이 없는데도 괜히 초음파를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갑상선 초음파를 증상 없는데 이제 권하지를 않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갑상선 초음파를 조금 과하게 권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조직 검사를 또 핀 검사를 나가고 거기서 또 이제 암성 가능성 뭐 20% 30%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무시하지 못하고 또 절제를 하고 그러고 나면 또 호르몬 문제가 있으니까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증상 없는데 막 갑상선 초음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건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들약 오늘 교수님과 함께 되게 중요한 얘기를 나눴는데 20% 안에 들어가지고 잘 수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미리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으니까 헤비스쿨 한번 검색해 주시고 PPL 아니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좋은 습관과 얘기 나누시면서 인증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200만 축하드리고요. 네, 약들약 채널 200만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